청야음 소홍이라. 이 청야음은 송나라 소홍의 격양집 4권에 실려 있습니다. 소홍의 저작인 문집을 격양집이라고 하는데 거기 권사에 청야음이 실렸습니다. 이 청야음은 달이 서울 그 달이 하늘 한 중앙에 떠오르고 바람이 먼물 위에 이른 그 순간에 즈음에서 도의 그 본체가 환히 밝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치가 오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시인 자신은 그것을 깨달아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자가 드물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 자연 현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빌려와서 성인은 그 본체가 청명하여 그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그 인욕이 없는 것을 형용한 것입니다. 밝은 달이 하늘 중앙에 이르게 되면 흐릿한 안개가 환히 걷히고 또 맑은 바람이 수면에 이르게 되면 그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곧 혼탁한 인욕이 사라지고 오묘한 천리가 작용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이 청야음의 작자인 소홍은 자는 여부, 자는 여부라고 하고 그가 거처하는 집을 알라과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호하기를 안락선생이라. 자기가 거처하는 집은 어느 평생을 살다 보면 꼭 한 집에서만 살 수 없겠죠.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도 있는데 옮겨 다니는 그 집마다 사는 곳은 반드시 안락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호를 안락선생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흔히 그 세상에서 이제 학자들은 이분을 강절선생이다. 그래서 소강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나이는 67세에 죽었고 이 사람의 주요 저서로는 황극경시에서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 주요 그 이치에 또 밝은 것으로 또 유명하지요. 이 청야음의 작품은 평성에서 지자운, 지창할 지자운을 택했습니다. 떼시자와 알지자가 지자운에 소속이 되죠. 그리고 오원 고풍의 단편입니다. 월도 천심처요 풍내수면시라 했는데 이 월도 천심처라고 해서 이 천심은 하늘의 중앙, 하늘의 한 복판 이걸 천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 달하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 상하의 위아래의 위치, 말하자면 하늘은 위고 땅은 아래라고 했을 때 위아래 위치로 해서는 그 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정, 그러니까 정하느냐 동하느냐, 이 동정의 관계로 해서는 이 정적인 것에 또 해당이 되겠죠. 달과 하늘은. 그리고 이제 본말 내외의 본말, 이 본이냐 말이냐, 내냐 외냐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본과 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나가서 체와 용 하면 또 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심은 천의 심으로서 천 자체가 아까 이제 근본이며 체며
정이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심은 한 중앙, 한 복판, 한 핵을 이루는 것을 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본래 이 하늘이라는 건 그 광활하고 하나씩 높고 그리고 또 텅 비어서 아주 공명하죠. 비어 있으면서 환히 밝은 것입니다. 하늘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가끔 때로는 또 구름이 일고 안개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공명한 하늘 그 본체 그 실체를 가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 달은 그 밝은 그 달빛은 뭐냐 하늘 본연의 그 실체를 또 분명히 환히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학문을 통해서 도의 본체를 환히 깨달아 아는 것을 여기서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 본체는 천이고 알아서 깨닫는 것은 그 작용하는 것은 오리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내 수면시라 이 월도천심의 대꾸가 이제 바로 풍과 월, 수와 천, 면은 겉이죠. 얼굴 겉. 그리고 심은 한 중앙. 이거 때, 시점이고 이것은 장소, 부분. 이렇게 해서 글자마다 서로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풍내 수면시에서 여기 뜻은 바람이 수면에 당도에 딱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다가 와 있는 그 순간 딱 멈추면은 바람이 멈추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진행형이면 계속 가겠지만 어느 순간에 와 있을 그 순간에는 바람이 거기까지 왔다고 보면 멈췄다. 현재 진행인 것이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되냐? 물결이 일지 않고 물결은 바람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멈춰 있으면 물결 또한 일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바람이 물 위에 왔다. 그러면 물결이 지금 일고 있는 그 상황으로 볼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중에서 같은 일정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물이 근본적으로 아주 맑은 것이고 바람도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바람이 와서 멈춰 있는 그 당시에 물 또한 멈춰 있다 그러면 원래 물의 그 청정한 그러한 그 기운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의미고 또 두 번째 아까 잠깐 얘기한 그 움직이는 그런 현상으로 보면은 맑은 바람이 수면을 쓸고 지나가는 그 시점 바로 그때에 물 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안개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완전히 바람이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맑은 물과 맑은 바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 생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여기서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곧 그 오묘한 자연의 그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동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 월도천심처가 정적인 것으로 봤을 때 풍내 수면시는 이것은 동적이 아니냐. 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바람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동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바람과 물은 상하 위아래의 그 상하와 동이냐 정이냐 체용 본말 내외의 관계에서 월도 천심처의 경우와는 서로 상반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바람과 물은 살아 움직임으로써 움직이죠. 그래 변화를 추구하는 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물에 있어서 그 물과 바람의 관계는 사람에 있어서 그 정과 감촉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이죠.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의 그 소재입니다. 소질이죠. 정이라 할 수 있고 풍은 바람은 어떤 정을 촉발하는
말하자면 물을 이렇게 힘을 가해서 출렁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람은 이제 정을 희노애락애오욕 칠정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를 주는 것은 이제 감초, 외물에 한 그 느낌이 결국 풍에 서로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물은 그 자체로는 아무 변화가 없죠. 오직 낙디 맑은 그 상태입니다. 다만 그 바람이 거세게 불면 그에 따라 요동을 치고, 또 바람이 불지 않고 잠잠하면 또 그에 따라 물이 조용하고, 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동에서 불으느냐 서에서 불어오느냐 방향에 따라서 물결 치는 방향도 역시 그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듯이 사람의 정도, 이 정이라는 것도 그 정 그 자체는 본디 청조하고 고요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인데, 그 외적인 그 감촉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희노애락 등 그 칠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풍래수면시에다가 사람의 정과 감촉을 속에 대비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청임이를 요득 소인제라. 그 일반 청임이, 이 반이라는 것은 반자가 보통반 이런 의미로 하죠. 하지만은 일반 그것은 일양이라는 소리가 같습니다. 일양이란 말이 같단 말이죠. 같은 모양이란 소리입니다. 이 반자를 모양 반자로 해도 되겠네요. 근데 모양인데, 일양은 모양이지만은, 그래, 이와 같은 모양의, 이와 똑같은, 같은 모양. 그래, 이와 같은, 그래서 여차 의미가 됩니다. 여차의 이와 같은, 말하면 월도 천심초요 풍래수면시, 이와 같은 의미의, 이와 같은 그 맑은 의미는, 이 청자는 월도 천심초하고 풍래수면시의 그 기상을 한 글자로 얘기하라고 하면 청자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은 이 청의 맑은 뜻이며 그 맛은, 그 맛에 대해서는 요득 소인지라, 내가 그것을 내가 짐작해서 알겠다. 뭐냐?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짐작해서 알겠다. 료란 것은 헤아릴 요자, 추측한다는 것이고, 득은 뭔가 행해지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나 무엇이 제대로 되는 것을 득이라 한 겁니다. 결국 득은 요자에 붙어서 의미가 득자 자체로는 없습니다. 요득이 같은 말로서 헤아린다, 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일반 청임이 요득 소인지라는 것은 하늘 중앙의 중앙에 있는 밝은 달과 또 수면 위에 일어나는 그 맑은 바람은 본디 그 사람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인간과는 관계없이 항상 다른 복판에 뜰 수 있고 하늘에 뜰 수 있고 바람은 수면 위에 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을 만나서 그 광경을 접해본 사람만이 그 티 없이 밝고 맑은 그 하늘의 그 의미를 저 뼛속 깊이 아주 실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 상황과 그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진실한 즐거움을 내면적으로 깊이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만나거나 또는 이런 환경을, 그런 경우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당연히 모를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월도 천심초요 풍래수면서라. 이 달은 천심초에 이르고, 원래는 천심에 이르는 초고, 바람은 수면에 온 때더라. 이렇게 해야겠지만, 천심에 이르는 때다 그러면은 벌써 천심 자체가 장소인데, 거기에 차라 그러면은 천심 자체가 장소를 했는데 또 장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심에서 심 자체를 철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순조롭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심에 바로 천심에 이르러 오고,
바람은 수면에 올 때더라. 그래서 이것과의 원래 구조상은 천심에 이르는 곳이고 수면에 온 때라고 하지만은 이해할 때는 천심에 이르러 왔고 바람은 수면에 불어올 때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밝은 달은 두둥실 충천에 뜨고, 우리가 이제 의미로 하면 그렇게 하면 좀 낫겠죠. 밝은 달은 충천에 이랬던 사람은 충천엔 두둥실 뜨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흐리던 안개며 구름이 살짝 거치고 그 캄캄하고 어둡던 하늘이 환히 밝아져서 사람이 이제 도 의미를 환히 깨달은 그런 기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밝은 달은 두둥실 중천에 뜨고 맑은 바람, 이 밝은 달과 달은 뭐냐? 밝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달이고, 이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맑은 바람이 바로 바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바람 사르르 수면에 스쳐 오는 것을 스쳤다 오는 거죠. 맑은 바람 사르르 하고 두둥실하고 여기에서 달의 형용과 바람이 부는 형용을 두둥실과 사르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밝은 달은 두둥실 충천에 뜨고 맑은 바람 사르르 수면에 스쳐 일반 청음이를 요드 소인저라 이처럼 밝고 맑은 뜻이며 맛을. 이게 청자 한자는 어떻게 보면은 풍과 수에 해당되겠지만은, 이것은 밝단 달과 하늘은 밝은 것이죠. 그래서 청자가, 청 하나는 수명이지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밝다는 말도 해주는 것이 더 완전하겠죠. 이처럼 밝고 맑은 뜻이며 맛은 의미 자체가 그냥 뜻입니다. 하지만은 뜻이며 맛을 내 아노라 아느니 적다는 것을, 세상에서 그런 밝고 맑은 뜻이며 맛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 아노라 나는 헤아려 아노라 아는 사람 적다는 것을. 밝은 달은 두둥실 충천에 뜨고 맑은 바람 사르르 수면을 스쳐 이처럼 밝고 맑은 뜻이며 맛을 내 아노라 아느니 적다는 것을. 월도 천심 저요 풍리 수면실을 일본 청의미를 요득 소인지를 사시 도연명이라. 이 사시라는 것은 추나 추동 네 계절을 말합니다. 여기 이 작품은 추나 추동 이 사계절을 대표할 만한 그 특징적인 경물을 읊은 것입니다. 진나라 때, 진나라는 이제 이 진짜죠. 동진서진 할 때의 이 진짜입니다. 그 박학다식하고 아주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고, 그리고 그 그림 솜씨가 뛰어나다고 한 그 고개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고개지라는 인물의 작품입니다. 근데 고현명이 그 앞뒤에 또 내용이 있는데, 고개지가 진 작품이, 도현명이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자는 도현명으로 나와 있지만은 원래의 원작은 도현명 이전 사람인 한 5, 60년 이전에 출생된 사람이죠. 그 도현명의 선배입니다. 이런 고개지의 작품이라고 원래 전해옵니다. 이 고개지라는 인물은 그 진나라 때 삼절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세 가지 뛰어난 남다른 뭔가 있어서 삼절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인물인데, 우선 첫째 이 재,
재치가 있고 뭔가 아주 지모가 출중하고 그래서 이 재라는 것이 하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예 그래 문예 시작품이나 또는 문장이나 또는 그림 이런 그런 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그쪽에 소질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치자는 바보 치자죠.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은 원래는 어리석지 않은데 워낙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치자까지 들어가지고 아주 지모가 출중하고 재치가 있고 그리고 또 기회가 또 뛰어나고 그리고 또 평상적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바보 같다 해서 재와 예와 치 면에서 뛰어나다 해서 삼재리란 그런 별칭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개지의 그 일화를 잠깐 소개하면은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흔히 그 성어에 있죠. 점입가경 사자성어에 아주 흔하게 지금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점입가경의 그 성어를 최초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탕수수를 먹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 당도가 높아서 더 맛있는 그 부분부터 껍질을 벗겨서 먹죠. 그 일반 사람 다 그러는데 이 고개지는 어떻게 하냐면 저 밑둥부터 먹어요. 사탕수수를. 그 밑둥은 거기는 당도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맛이 싱겁죠. 그래서 위로 끝으로 올라갈수록 그 당도가 높아서 더 맛있는 겁니다. 근데 고개지는 밑둥부터 먹어요. 언제나 먹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하다. 어째서 저걸 사탕수수를 먹을 때는 맛있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먹으니까 당연히 맛이 있는 그 부분부터 먹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맛이 없는 싱거운 부분부터 먹는 거 이렇게 의심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 그래서 아까 바보 치자의 치자를 아마 붙이지 않았나 그 별칭으로서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은 하여튼 일반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과 다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고개지의 한 말이 점입가경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간다. 처음에 그러니까 맛이 덜한 부분을 먹으면 그 다음 마디부터는 조금 약간 더 달고 더 맛있고 그 다음 또 마디는 그보다 더 맛있고 저 끝에 가장 가늘고 긴 그 끝마디에 가서는 그때는 진정으로 이제 달고 맛있죠. 그런데 차근차근 더 단계별로 마디별로 더 맛있는 것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점입가경이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만약에 더 달고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은 그 다음 덜 달고 덜 맛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상당히 맛있지만은 그러나 더 맛있고 더 단 것을 맛본 그 다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개지는 이제 그런 이치를 알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점입가경의 용어가 고개지에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도연명 항상 이제 작품이라고 이렇게 어디든지 사시 그러면 도연명이라고 나오죠. 그래 도연명이라는 인물은 다 알다시피 그 귀거래사를 지은 그런 인물이고 또 전원시인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 자는 월량이라 그러죠. 자는 월량이고 그리고 이 진나라 때 그 개국공신 도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간의 증손입니다. 그래서 명문가의 후손이죠, 도연명이. 그런데 어려서도 아주 재주가 뛰어나고 또 학식도 뛰어나고 또 어떤 그 기풍이나 기상이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시 속에 어떤 벼슬살이 하거나 남들을 그 좋아하는 뭐 부귀나 여기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한 40세쯤 돼가지고 그때 평택 현령을 한번 지낸 적이 있죠. 그 평택 현령을 지낸 것도 어떤 벼슬이 욕심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어떤 풍류를 즐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평택 현령에 부임을 했는데, 딱 3개월 부임하고 있는데, 가을에 부임했는데 겨울철에 가서 그 상급기관을 고을해서 도구라는 그런 감찰관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는 거죠. 도구라는 이제 산하기관을 감찰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이제 감찰관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평택현력으로 있고 자기 밑에 부하가 한 얘기가, 이 도구가 나오면은 참 의관을 제대로 차려입고 그리고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잘 모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현명이가 그 말을 듣더니, 단말록을 위해서 내가 저런 향리의 그런 소인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허리를 꺾을 수는 없다. 허리를 꺾는 절효라 그러죠. 꺾을 절자 허리였자. 허리를 꺾는 말은 절을 한다는 소리죠.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런 향리의 형편없는 별별이라면 저런 시원찮은 사람에게 내가 단말록, 1년에 받는 녹이 아마 공식적으로 받는 녹이 단말이었나 보죠. 단말록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긴 내 허리를 어떻게 꺾느냐, 결국은 자기의 어떤 지조나 그것을 꺾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말하고는 그날로 바로 그 벼슬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인 시상이라는 곳으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시상이라 하죠. 자기 고향이 시상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그 유명한 귀거래사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63세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고, 그리고 이 오원시를 주로 많이 졌습니다. 물론 다른 칠연이나 다른 건 없고 거의 다 오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도현명이 진 작품들이 후세에 아주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 저기 송나라 그 문장가인 소동파의 경우는 도현명 이 작품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작품마다 운자를 하나하나 따가면서 거기에 화답한 시를 많이 진 것으로 또 유명하죠. 여기서 이 사시라는 작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사계지로 특징적인 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거론한 것입니다. 춘수만사택이라 법물은 사택에 가득하다. 사택에, 이 택이란 것은 늑택자, 물이 있는 곳을 택이라 그럽니다. 사는 사방입니다. 여기저기 동서남북 어디든지 두루 빠짐없이 그런 의미가 사가 되겠죠. 사방은 못에 가득하고 넘실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운 나기봉이라 여름 구름은 기한 봉우리가 많다. 그런데 춘수만사태가 이것은 봄에는 어떤 계절이냐? 그것은 이제 지난 겨울에 얼었던 땅이 다 풀리고 녹아서 생수가 터질 때가 봄이고, 그리고 또 비가 자주 내리죠. 그래서 이제 강물이 불어나고 또 움푹 파인 그 웅덩이나 그런 부분에는 어디든 어김없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계절이죠. 그래 이와 같은 광경은 사계절 중에서 특히 봄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운 다기봉이라, 이것은 여름에는 또 어떤 때냐, 이게 습도가 높아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면 그때는 이제 비가 내리고 아주 그냥 캄캄해지고 많이 그러겠죠. 하지만 그것은 또 비가 많이 올 때의 그런 문제고, 여름에 보통 하늘은
항상 비 오는 거 아니죠. 항상 구름이 짙게 낀 건 아니고, 여름에 보통 하늘은 항상 이제 그 파란, 아주 푸른 하늘에 저 한쪽에 하얀 흰 구름이 기묘한 형태로 막 속도 있게 아주 뭉게뭉게 막 피어오르는 그런 광경을 많이 잡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구름을 어찌 보면은 참 우리나라 이제 금수강산이라 얘기하지만은 금수강산이라보다 우선 금강산이죠. 금강산의 그 형태, 기기묘묘한 그 봉우리 형태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 봉자는 산봉우리죠. 산봉우리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이 많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월 양명이요 동령 소고성이라. 이것은 여기서 추월 양명이, 추월 양미란 것은 양자 의미는 이것은 들추어내다, 또는 사냥하다. 사냥이라는 소리는 이제 펴가지고 드러낸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휘날리다, 흩날리다, 또 널리 알리고 밝히다. 또 조금 더 나가서 득이양양하다 할 때도 양자 두 자를 써서 양양이란 말을 쓰는 그런 글자인데, 여기서는 발산하다는 뜻인 흩날리다. 말하면 달빛이 그 세상에 흩뿌리다, 오늘이 흩뿌리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 가을에는 이 습도가 이제 사라지죠. 여름이 지나서. 그래서 가을 하늘은 언제나 보통 티 한 점 없이 아주 푸른 쪽빛 하늘로서 만리장천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취향이 복지며 강하니 닦지요. 취향이 복지라. 증자가 공자의 자기 스승 공자의 어떤 기풍이나 덕을 표현한 말에 강하니 닦지요. 저 강수와 한수를 가지고 씻어내듯이 깨끗하고 맑으며 취향이 복지라. 가을 햇볕으로 가지고 쪼인 것처럼 아주 바짝 마른 습기는 없고 아주 그야말로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로서 취향이 복지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을이 되면 우선 느끼는 것이 낮의 태양이 워낙 뜨거워요. 우선 그늘에 가면 선선하지만은 해만 보면 아주 뜨겁죠. 그러한 태양의 내리쬐는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가을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을 밤의 보름달은 어느 때의 달보다 그 윤곽이 뚜렷하고 또 밝아서 환히 밝은 교교한 빛은 사람의 흥을 잠내서 잠을 쉽게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그러면은 가을의 보름달, 가을 보름달에서도 또 추석 8월 보름이죠. 8월 한가위에 보름달이 또 특히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령수고성이라. 겨울의 잿마루에는 외로운 소나무가 피어났다. 이 숫자는 원래 벼 이삭 숫자인데, 벼 이삭이라는 것이 쑥 이렇게 뽑아서 올라오죠. 그래서 피어나다, 드높다, 우뚝하다, 그런 의미로 뜻이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준수하다 할 때도 저 숫자를 쓰죠. 외로운 소리 수하다, 외로운 소리 피어났다는 소리는 외로운 소리 높게 우뚝 솟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은 어떤 겨울이냐? 그때는 가을에 이제 날씨가 차츰 추워지면은 이제 단풍이 들고, 그리고 초겨울이 되면은 이제 바람이 거세지고 차지고 해서 다 낙엽이 지고, 그래서 산천에는 다 잎이 떨어진 메마른 그런 나무들, 그리고 초목들도 다 시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한 가지 그 초목 중에 이 소나무만은 시들지 않죠. 세한 연우지 송백지 구제라. 날씨가 추운 뒤에, 계절이 추운 뒤에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마지막까지 그 푸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공자말이 있죠. 그래, 동령소시나 가을 잿마루 이제 여기 령이라는 것은 높은 산봉우리보다 완만한 어떤 넘어갈 수 있는 재를 령이라 그러죠. 아주 높은 꼭대기에는 소나무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의 잿마루에는 외롭다는 소리는
다른 초목이 있긴 있지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잎이 떨어지면 내면에는 뿌리는 살아있지만은 다 잎이 진 것은 죽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남아있는, 어렵게 있는 그런 소나무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소나무가 우뚝 서 있더라. 그래, 가을의 특징을 소나무에다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춘수만사태기요 하운다기공이라,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불이한다 그러면은, 봄물은 사방못에 넘실거리고, 가득할 만짜리 사방못에 가득하고, 그런 것이 이제 시적인 표현이 좀 덜 되겠죠. 봄물은 사방못에 넘실거리고, 여름 구름 기한 봉우리 많고, 여름 구름은 기한 봉우리가 많고, 추월 양명이요 가을 달은 밝은 빛, 가을 달은 밝은 빛 훌훌 뿌리고, 가을 달은 밝은 빛 아주 훌훌 뿌리고, 통영수고성이라 겨울제엔 외론솔 우뚝 빼어나. 겨울날의 제에는 겨울제엔 외론솔 우뚝 빼어나. 이렇게 불이하면은 그런 대로 무난하겠습니다. 춘수 만사 대기요 하운다기봉을 추월 양명휘요 통영수고성을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